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북한 대표팀 소속 미드필더 한 명이 경기장 인근 쇼핑몰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남조선 정보기관에 납치라고 주장했고 태국 경찰은 국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수입니다. 평양체육단 소속 미드필더였던 저 김진혁은 그날 호텔 복도를 걷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망을 뚫고 동료들의 의심을 피해 단 4시간 만에 조국을 버렸습니다. 아니, 조국이 저를 버렸기에 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오늘 북한 축구 유망주의 목숨을 건 탈출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만경대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25 체육단 코치였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성부는 중간층, 그러니까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축구였습니다. 8살 때부터 공을 찼습니다. 김일성 경기장 옆 흙바닥에서 친구들과 낡은 공을 차다가 어느 날 체육단 스카우트 눈에 띄었습니다. 10살에 평양체육단 유소년팀에 들어갔고 15살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공화국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훈련, 오전엔 기술훈련, 오후엔 전술훈련, 저녁엔 사상학습과 생활총화가 기다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운동할 수 있다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혁명의 수치라며 자아비판을 써야 했고 이기면 수령님 덕분이라고 감사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해외 원정은 특별했습니다. 출국 한 달 전부터 보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배경, 사상 성향, 교우 관계, 심지어 연애 여부까지 캤습니다. 여권은 호텔에 도착하면 즉시 회수됐고 외출할 땐 반드시 3명 이상 조를 이뤄야 했습니다. 감독과 코치 중 최소 2명은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2019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광고판,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손에 든 휴대전화,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 저는 그때 처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전환점은 경기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봤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코치에게 반말도 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 성철이가 잠든 사이 저는 몰래 호텔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한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검색창에 북한 축구를 쳤습니다. 나온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국제 경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선수들이 경기 후 처벌받는다는 것, 탈북 선수들이 여럿 있다는 것. 그중 한 명은 지금 한국 프로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탈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24시간 감시했고 외출할 땐 반드시 조를 이뤄야 했으니까요. 저는 성철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성철은 제 유소년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경기 전날 저녁, 우리는 호텔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철아, 너 한국 선수들 봤지? 응, 봤어. 왜? 부럽지 않아?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성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아, 그런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면? 성철은 담배를 던지고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가족은 어쩌고? 부모님, 동생은? 성철아,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공 차다가 져서 수용소 가고, 이기면 배급 조금 더 받고. 이게 삶이야? 성철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해. 진혁아, 제발 정신 차려. 그날 밤, 저는 성철이 감독실로 가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철이 고자질한 걸까? 하지만 1시간 후, 성철이 돌아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진혁아, 나도 갈래. 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해.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탈출 계획을 짰습니다. 경기는 3월 10일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성철과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호텔 구조를 파악하고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 패턴을 관찰하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원정 경비로 받은 달러는 감독이 전부 회수했고 우리 손에 남은 건 주머니 속 몇 푼뿐이었습니다. 성철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진혁아, 중국 돈 있잖아. 내가 몰래 가져온 거. 저는 평양에서 밀수꾼에게 산 위안화 500원이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신발 깔창 밑에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경기 전날, 저희는 짐을 싸는 척하며 팀 물품 중 팔만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훈련복, 축구화, 심지어 대표팀 배지까지. 호텔 근처 전당포에 팔면 최소한 택시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감독이 갑자기 방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챙겨둔 물건들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감독은 방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너희 둘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성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동무 감독님, 경기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독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와 성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경기 끝나고 바로.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0-3 완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패배한 팀의 분위기는 참담했고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을 질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생활 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차례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저는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패스를 놓쳤습니다. 수령님께 죄송하고 조국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일 훈련에서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선수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철과 저는 30분만 기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길. 보위부 요원들이 1층 로비에서 회의하는 걸. 8시 40분,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가방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여권은 없었지만 신분증과 훈련복, 그리고 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숨을 죽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호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비상구를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달렸습니다. CCTV가 저희를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우리는 30분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호텔에서 3km 떨어진 작은 시장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성철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혁아, 이제 어떡하지? 저는 주머니에서 밀수꾼에게 받았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밀수꾼이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는 우리의 이상한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돈을 보여주자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30분,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방콕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꿈은 아닐까? 오후 10시 20분,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급히 내부로 연락했고 5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집.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평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저와 성철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평양에 남았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탈북 청소년 축구팀에서 코치로 봉사합니다. 성철은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소주를 마시며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진짜 미친 짓이었지. 그래도 안 도망쳤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저는 이제 자유롭게 공을 찹니다. 이기든 지든 누구도 저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친구들과 PC방에 갑니다.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꿈,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꿈, 여동생이 웃는 꿈. 그럴 때면 눈물이 납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평생 제 가슴 한편에 남을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과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방식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